나는 30대 여자인데 내 귀접설 좀 들어볼래? 한창 회사 일로 몸도 마음도 힘들고 스트레스가 심했던 때가 있었어. 그때는 잠도 잘 안 들고 겨우 자도 가위가 눌리고 매일 피곤하더라고. 그러다가 하루는 느낌이 괴이한 것이 숨소리도 그렇고 이것이 귀접이구나 싶은 거야. 귀접 당하면 좋다는 사람들도 있고 계속 당하면 들러붙는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일단 사람은 아니니 좋지는 않겠지. 근데 나는 그때 너무 스트레스 쌓이고 피곤한 상태인데 귀접까지 당하니까 순간 너무 빡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다냐? 이게 다야? 하고 소리쳤어. 그랬더니 상대 귀신이 미안해하면서 스르륵 사라지더니 다신 안 오더라고. 지나고 보니 내가 너무 급발진해서 귀신의 존심을 건드렸나 싶긴 하네. 저희 집은 2명의 자녀가 있고 사이가 안 좋지는 않지만 정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부부예요. 아이들한테는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집이고요. 동선에는 아이는 하나 있고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도련님이 사고로 작년 12월쯤 돌아가셨어요. 남편과 도련님은 우애가 아주 깊었어서 남편의 멘탈을 잡아주려 노력도 많이 했어요. 시부모님은 아직 많이 힘들어하시지만 동서가 많이 힘들어해 티를 내진 못하고 계시고요. 남편과 도련님은 쌍둥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동서가 저희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까진 괜찮았어요. 그 마음이 이해가 갔거든요. 같이 식사도 하고 시부모님들이랑 같이 이겨내려고 노력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부족했는지 이제는 부부인 양 제 남편과 술도 한잔하면서 함께 시간을 계속 보내더라고요. 동서는 많이 힘들어하니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동서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고요. 그러니 죽은 사람은 보내고 동서도 멘탈 잡아야 하고 남들이 보면 욕한다고 그만 만나라고 했어요. 정그러면 셋이서 만나자고요. 그런데 동서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거절당했네요. 참나. 여하튼 계속 그걸로 싸웠어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동서에게도 연락했어요. 다른 사람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냐고요. 내 남편이고 내 자식들의 아빠니까 제발 그만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읽고 답도 안 해요. 그러다 토요일에 일이 터졌어요. 남편이 새벽까지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니 동서가 받아서 아주버님 잠들었다고 취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속이 뒤집어져서 일요일 오후에 모두 모아 다 얘기했어요. 무슨 사이인데 술 먹고 같이 잠까지 자냐고 둘이 바람이라도 났냐고. 동서는 쳐울고 다른 식구들은 저를 의부증 있는 여자로 몰아가더니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된다고 어머님께 혼만 났네요. 집으로 돌아와 애들 짐이며 제 짐 다 싸고 친정에 와 있는데 허탈해서 잠이 안 와요. 누구와 술 먹으며 조언 듣고 싶어도 가족만 신경 쓰고 살았더니 친구들에게 연락 안 한 지 오래고 이 시간까지도 남편은 연락도 없네요. 친구도 없고 너무 쓸쓸하네요. 전 어쩌면 좋을까요? 남편과 직장에서 만나 결혼했고 결혼 후 1년 동안은 아이 없이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이후에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남편이 기형정자가 많다는 진단을 받았죠.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인공수정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듣고 난임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병원 다닌 지 5개월 만에 남편이 큰 사고를 당했고 결국 깨어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일이 6개월 전인데 그 이후로 어떻게 버텨왔는지도 모를 만큼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시부모님이 집으로 잠깐 오라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갔더니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남편에게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됐다고요. 남편의 대학 동기와 술에 취해 기억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고 그 여자분이 남편의 아이를 출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부모님께서 그 아이를 저보고 키워달라고 하신 겁니다. 시부모님은 아이를 제가 키우면 남편의 유산을 모두 저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외동이라 그 아이가 유일한 후손이니 아이를 키워달라는 거죠. 남편이 저를 배신한 증거나 다름없는 사생아를 제가 키워야 하나요? 아들들이 참 잘 자랐고 앞으로도 바르게 자랄 것 같아서 귀엽고 흐뭇했어. 내 친구는 부모님 건물에서 공방을 운영했는데 수강생으로 만난 중학교 교사랑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 이 친구가 외동딸인데다가 부모님 2분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 집안이 넉넉한데 시부모가 친구 직업이 공방 주인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편지 쓴 거 읽고 나서 부모님들이 쓴 편지를 읽는데 시어머니 될 분이 읽은 편지의 예식장 분위기가 장난 아니게 싸해졌었음. 변변찮은 직업도 없는 부족한 너를 교사인 내 아들이 원해서 이 결혼을 승낙하는 거니까 남편이 하는 말에 무조건 네 하고 남편을 부모처럼 하늘처럼 섬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어.
그 다음엔 친구네 어머니가 편지를 낭독해야 했으나 어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부족하지 않게 키운 딸이지만 부족하다 하시니 조금 더 가르쳐서 보내야겠다며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함. 친구 아버지는 친구 손잡고 나오시고 어머니는 손님들께 축의금 봉투 찾아가시고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 식사 꼭 하고 가시라고 고상하게 말씀하심. 신부 측 손님들이 예식장을 빠져나가면서 욕 한마디씩 하고 나가고 신랑 쪽도 친척들하고 사이가 별로였는지 하객들이 쌍욕을 하고 나감. 신부 쫓아간 신랑이 무슨 소리를 듣고 온 건지 울고불고 난리 났는데 끝까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던 아줌마는 신부 짐을 챙기느라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우리한테 화풀이를 하심. 그러니까 울던 신랑이 걔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냐며 화냄. 자기는 돈으로 따지고 학력으로 따져도 걔 발끝에도 못 미친다며 울었는데 아줌마는 더 좋은 여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며 소리지름. 내 친구 얼마 전에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시부모님이 참 좋은 분들이라고 함. 이전에 결혼식 도중에 파혼한 거 다 아시는데도 너무 잘해주셔서 행복하다고 함. 와이프랑은 동갑이야. 아까 설거지하고 있는데 뒤에서 오빠 하고 부르는 거야. 임신 전에도 한 번 오빠 라고 하길래 어이없어서 오빠? 이러니까 말이 잘못 나왔다고 해서 한 번 넘어간 적이 있어. 이번은 설거지하고 있는데 내 뒤에서 크게 오빠 이러네. 너무 찜찜하고 짜증나고 이게 무슨 기분인지 모르겠어. 예쁜 아기도 태어나고 참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참고로 주위에 오빠가 전혀 없어. 형부나 아빠라고 불렀다면 내가 이해라도 하지. 나한테 평상시 호칭은 야 너 네 기분 괜찮으면 자기 여보 이게 다거든. 오빠는 결혼 9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어. 성격이 독립적인 와이프인데 임신 준비하면서 자기한테 의지를 많이 하다 보니 오빠 같아서 그 말이 나왔나 봐. 이러는데 납득이가? 연애도 12년 했고 군대, 자격증 공부 다 기다려준 와이프야. 처음 오빠라는 말 듣고는 그냥 넘어간 게 바보 같았어서 이번엔 좀 강하게 화도 내고 했는데 결론은 자기도 왜 오빠가 나왔는지 모르겠대. 여자들 중에 이런 식으로 호칭 실수한 사람들 있어? 있다면 공유 좀 해줘. 난 그래도 믿고 싶거든. 저 27 남자친구 34입니다. 제가 월세 계약이 올해 말에 만료돼서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도 비슷하게 계약이 만료된다 해서 같이 정보 공유하다가 같이 살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 누구랑 같이 사는 건 힘들다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혹시 연애가 처음이라 동거에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느냐 묻더라고요. 그건 아니라 했어요. 연애가 처음이긴 해도 제 남동생도 결혼 전에 동거 잠시 하다가 결혼했고 부모님도 보수적인 편은 아니시거든요. 꼭 남자친구가 아니더라도 동성친구랑 같이 사는 것도 상상 안 해봤던 저이기에 제안이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근데 월세랑 공과금 기타 나가는 비용 생각하면 부담되는 것도 있었고 남자친구가 너 사회초년생인데 그렇게 해서 돈 언제 모으려고? 나랑 같이 살면서 돈 모아. 라고 하더라고요. 여긴 지방이라 월세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저희 회사 근처 원룸은 보통 보증금 1000에 30에서 35. 좋은 신축이나 오피스텔 경우에만 50이 넘어가요. 제가 살던 원룸도 1000에 30, 관리비 공과금 별도였고 비슷한 수준으로 구하려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원룸에 살면 좁으니까 둘이 돈을 합쳐서 평수가 좀 넓고 거실이 따로 있는 투룸이나 3룸으로 알아보면 좋겠다 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괜찮은 매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실 있는 투룸이고 2,500에 65였고 큰 방 작은 방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더군요. 너 작은 방 쓸 거면 한 달에 30만 원만 내. 내가 35 낼게. 너 부담되잖아. 보증금은 내가 다 낼게. 하지만 작은 방은 굉장히 작았고 곰곰이 생각해봐도 굳이 같이 살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거실이 있긴 해도 방이 너무 작으니까 지금 사는 분리형 원룸이 나은 것 같았어요. 어차피 저는 원래 살던 곳 월세가 30이었고 공과금이랑 관리비 포함하면 50은 기본으로 나갔거든요. 그리고 보증금은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고 제가 모은 돈도 꽤 있어서 저는 보증금 내고 저 혼자 사는 게 낫다는 판단이 섰어요. 남이랑 불편하게 동거하고 심지어 작은 방까지 써야 하는데 월세 30이나 내고 살기 싫었어요. 거기다 공과금도 절반 내야 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렇게 따지면 딱 관리비만 절반으로 줄어드는 건데 그게 저한테 큰 이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각자 살자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자기가 편의를 충분히 봐줬는데 뭐가 불만이냐. 그럼 넌 나랑 동거하면서 월세 아예 부담 안 하고 살려고 했던 거냐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를 아예 안 낼 생각은 없었지만 남자친구 말이 괘씸해서 그럼 오빠는 월세 낼 생각도 안 하고 여친한테 동거하자고 한 거야? 내 돈 아껴준다 뭐다 하더니 그냥 오빠 돈 아끼려고 동거하자고 한 거네. 내 남동생도 동갑 여친이랑 동거할 때 월세는 지가 다 냈어. 공과금만 반반 했지.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김치짓을 해서 뭐 숟가락을 얹으려 했다나?
아무튼 자기 혼자 흥분해서 난리를 치길래 됐다고 월세 반반 내주는 여자 찾아가라고 집에 왔는데 본인은 저를 이해 못하겠대요. 이미 헤어진 마당에 이해하고 말고 할 게 없어서 대꾸를 안 했는데 집 앞까지 찾아와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은 제가 김치녀짓 하려다가 안 되니까 되려 화낸 게 아니냐며 자기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라네요. 뭘 잘못한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저런 인간인 줄 모르고 사귄 거? 그거 하나겠죠. 여친 돈 아껴준다 뭐다 말로만 그러더니 결론은 지 돈 아끼고 싶어서 말만 뻔지르르 하게 한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죠? 내가 고등학생 때 꾼 꿈이다. 꿈속에서 내가 살던 세계는 중세시대 비슷하게 신분제가 남아있는 곳이었다. 나는 현실과 같은 나이였고 신분은 나름 높은 편이지만 별로 영향력도 없고 재산도 없는 가난한 집의 고명딸이었다. 혼기가 차서 결혼은 해야겠고 집안을 어떻게든 일으켜야겠다는 책임감도 좀 있긴 했는데 사실 난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다. 게다가 부모님이 여기저기 혼처를 알아보시긴 했는데 사실상 나랑 결혼하면 다 무너져가는 가문을 떠맡는 꼴이라 아무도 결혼을 안 하려 하더라. 그러던 중 혼사가 들어와서 거의 팔려가다시피 그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나랑 결혼하게 될 남자 소문이 너무 안 좋았어. 그 가문이 왕가 쪽 피가 가깝게 섞여있는 높은 가문이고 재산도 많은데 지금 당주인 그 남자가 호수 안에 섬에 집을 지어놓고 은둔하고 있었거든. 당주가 그렇게 살다 보니 점점 가문 영향력도 약해지고 미운 털도 많이 박히고 당주에 대한 소문도 진짜 거지 같았다. 영향력 있고 돈도 많은 젊은 남자가 집 밖에 나가질 않으니 의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 사고 때문에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느니 이상성애가 있다느니 뭐 아무튼 진짜 소문도 안 좋았고 그쪽에서 왜 나한테 결혼 얘기를 꺼냈는지 몰라서 너무 무서웠어. 가서 나도 평생 갇혀 있어야 하나 싶었고 혹시 이상한 짓 당하진 않을까 무서웠는데 어쩌겠냐 나한테 선택지가 없는걸? 근데 막상 결혼식 날 보니까 생각보다 훤칠하고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나 도닥여주고 많이 웃어주고 그리고 신혼이 시작됐는데 내가 자기 경계하는 게 솔직히 화날 텐데도 내 몸에 손도 안 대고 잘 챙겨줬다. 나도 처음에는 엄청 경계했는데 같이 지내면 지낼수록 의심이 점점 풀리더라고. 가끔 의심병 도져서 흠을 잡아보려고 해도 뭐 먼지 하나 나오는 게 없었거든. 보니까 그냥 사교성이 부족하고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같았는데 가문이랑 재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시달려서 그랬나 싶기도 했어. 조용히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가끔 산책 나가고 운동하고 가끔 요리사한테 나에게 줄 맛있는 것 좀 만들라고 시키고 나도 솔직히 사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갈수록 마음을 열게 되더라. 사랑받는 기분이 물씬 들었다. 그렇게 나도 점점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이랑 진짜 연애를 시작했어. 나도 같이 책 읽고 같이 산책하고 그 사람이 날씨 좋고 바람 좋다고 호숫가에서 요트 태워준 것도 아직 선명히 기억나. 완벽한 신혼이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해서 걱정할 것도 없었고 자연스레 애도 생기더라. 큰애는 아들이었는데 고맙게도 쑥쑥 잘 컸다. 근데 난 계기 커 나갈수록 걱정이 되는 거야. 지금 밖에서 남편이 어떤 평판을 얻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큰 애가 가문을 물려받게 될 텐데 우리가 털을 잘 닦아놔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그런 얘기를 남편한테 꺼내니까 못마땅해 하면서도 동의는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서 사교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진짜 열심히 살았다. 참 높은 사람들 세계는 전쟁이더라. 난 원래 내성적인 성격인데 그런 거 숨기고 살롱 다니고 할망구들 비위 살살 맞춰주고 사업 얘기도 하고 배울 것도 많았지만 굴러온 돌이 안주인 노릇한다고 욕도 먹고 무시도 당하고 솔직히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새 생긴 둘째 셋째 생각도 하고 남편 생각도 하면서 버텼다. 남편도 내가 힘든 거 아니까 참 잘해주고 한결같이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애들도 똑똑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 내가 고생한 만큼 남편 가문도 다시 입지가 좋아지고 있었고 더 바랄 게 없었다. 근데 그때 첫째가 죽었다. 사고사였는데 세상이 무너질 것 같더라. 그때 첫째가 10살 됐었거든. 의젓하고 똑똑하고 동생들도 너무 잘 챙기는 애였는데 이제 슬슬 당주 교육도 받고 좀 더 나이 차면 예쁜 아가씨도 소개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청천벽력이었어. 한동안 식음을 전폐했었다.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고 뭘 먹어도 맛이 없었어. 그래도 남편 덕분에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 자기도 세상 잃은 듯 슬플 텐데 나까지 짐이 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아직 나한텐 아들 둘이 더 있고 걔네 생각도 해야지.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하던 대로 섬이랑 선박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지. 아무렇지 않은 척 건재한 척 하는데 속이 썩어 들어가더라. 한 1년쯤 흘렀을까 이제 좀 모든 게 멀쩡해지는가 싶더니 둘째가 선밖에 나갔다가 시신이 돼서 돌아왔다. 누가 죽였는지도 모른대. 나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
진짜 말 그대로 돌아버릴 것 같더라. 정신을 놓고 싶었어.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그냥 세상 모든 게 원망스러웠어. 그쯤 되니까 사람이 아주 상폐인이 되더라고. 겨우겨우 정신줄 잡고 일어설 찰나 막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 예상했겠지만 막내도 그렇게 죽었다. 나는 졸지에 아들 셋을 다 잃은 거야. 사람이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으니까 오히려 정신이 명료해지더라고. 이렇게 나한테만 불행이 찾아오는 게 뭔가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인 걸 알아도 누군가 배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 그 시옷비읍 놈을 찾아내려면 내가 건강해야겠다 싶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있잖아. 수십 년을 한결같이 옆에 있어준 남편이 정말 큰 힘이 됐거든. 가문 이을 사람이 없으면 내가 또 임신을 하면 되지, 아니면 양자라도 드리면 되지. 일단은 우리 몸 건강하고 가문 멀쩡한 게 먼저니까 하면서 정신 추스리고 살았다. 바깥에서 나한텐 독한 년이라는 딱지가 붙었고 불행 중 다행인지 그런 면을 좋게 보는 사람도 생기더라고. 그러면서도 도대체 어떤 새끼가 나한테 원한이 있어서 이러는지 뒷조사도 했지. 걸리기만 하면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었어. 그리고 남편이 살해당했다. 그렇게 되니 자연스레 나도 인생에 미련이 없어지더라. 자살하러 호숫가에 가니 신혼 생각이 났어. 사람이 죽기 직전에 모든 걸 놓으면 오히려 홀가분해진다고 하는데 그 기분이었어. 요트 타던 기억도 나고 저녁에 산책하던 기억도 나고 반지 만지작거리면서 장난치던 기억도 나고 이상하게 남편이 죽고 나니까 애들 생각보단 남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아마도 내가 애들보단 남편을 더 사랑했나 보더라. 그렇게 인생 한번 돌이키고 나니까 진짜 죽을 생각이 들어서 주저없이 뛰어내렸다. 근데 뛰어내리는 순간 저 멀리서 낯선 사람이 날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 그때 딱 잠이 깼는데 꿈속에서 나는 40대 후반쯤이었는데 눈 떠보니 다시 고등학생이었어. 꿈도 너무 생생하고 꿈에서 느낀 감정도 너무 생생해서 한 며칠 동안 현타에 시달렸던 기억이 난다. 지금도 가끔 꿈속에 남편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 저는 4살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아이가 태어나고 1년 뒤에 복직해서 쭉 맞벌이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남편은 놀러 나가고 저는 피곤해서 아이랑 뒹굴거리다가 같이 TV 좀 보고 있는데 아이가 제 폰을 가지고 놀다가 시어머니 전화를 받은 거예요. 할머니 하면서 애가 받았는데 엄마 뭐하냐고 했나봐요. 그래서 엄마랑 TV 본다고 했는데 저를 바꾸라 했대요. 받았더니 네 남편은 더위에 쎄 빠지게 일하는데 너는 집에 누워서 TV나 보고 있냐고 진짜 속상해 죽겠대요. 남편이 현장이라고 몸 힘든 거 알아요. 원래 다른 일을 했었고 이직권이도 해봤는데 사람 스트레스보다 몸이 힘든 게 낫다고.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랑 잘 맞는 데서 더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영상 편집해서 재택근무도 많고 아무래도 어머니 보시기에 편해 보이겠죠. 근데 제가 저런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심지어 벌이도 제가 더 많아요. 기분이 너무 나빠서 저도 같이 따지다가 안 좋게 끊었는데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TV만 봐도 그렇게 안 이굽나요? 저도 돈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육아하랴 일하랴 주말만 쉬고 쎄 빠지게 일하는데 진짜 정떨어지고 화가 나 죽겠네요.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살 순 없겠죠. 고딩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반지하 살 때의 얘기야. 내 방은 창가에 책상과 컴퓨터가 놓여 있어서 컴퓨터를 하려고 앉으면 창문과 마주보는 형태였거든. 어느 더운 여름날 밤이었는데 더우니까 창문도 다 열고 블라인드도 걷은 채로 컴퓨터를 하고 있었어. 한참 컴퓨터를 하는데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내 방은 밝고 밖은 어두우니까 고개를 들어봐도 밖은 캄캄해 보였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컴퓨터에 집중하는데 이번엔 뚜렷하게 신음소리 같은 게 나더라고. 내 방을 들여다보며 자기 위로를 하는구나 싶었어. 아빠가 집에 없었음에도 아빠하고 거실로 뛰어가니까 도망가는 발소리가 들리더라. 이후로 창문을 다 닫고 불까지 끄고 늦게까지 컴퓨터를 했어. 근데 몇 시간 뒤 밖에서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새벽 3시쯤이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서걱거리는 소리? 창가에서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식구들은 다 자고 있고 어린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일단 방에 불을 켰는데 도망가는 발소리가 들렸어. 다음날 아침에 엄마랑 확인해보니 내 방 창문에 방범창이 잘려있고 방충망도 뜯어져 있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니니 주변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하고 별다른 조치는 없었어. 한동안 조심히 지냈고 내 방 창문은 아주 사방에 묻지를 해서 아예 열리지 않게 봉인까지 해버렸어. 당시에 아빠가 주말에만 오셔서 엄마랑 나랑 어린 동생만 있었거든. 가끔씩 그때 자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서 소름 돋아. 저는 아이 둘 있는 전업주부예요. 시아버님 돌아가신 지 8년 정도 됐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외로워서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 도저히 혼자 못 살겠다고 같이 살면 안 되냐고 남편한테 애원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나한테 어떡할지 물어보는데 나쁜 분은 아니시긴 하지만 저는 같이 사는 건 절대 안 될 것 같다고
나는 친정 부모님이랑도 같이 못 산다고. 차라리 어머님 댁으로 가서 같이 지내라고 했더니 남편이 어머님 우울증 괜찮아질 때까지만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어머님이 남편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내가 왜 벌써 왔냐니까 어머님이 그냥 가라고 했대요. 내가 너희 집에서 손주들 봐주고 그러려고 했지 너랑 살려고 그런 거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요. 전업주부라 애들 봐주실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이 얘기 들으니까 어머님이 애들 봐주는 건 핑계고 며느리가 봉양하고 편하게 사는 걸 바라셨구나 싶어서 갑자기 정이 뚝 떨어졌어요. 같이 살자고 하실 때마다 그냥 계속 남편 보내려고요. 남편과 직장에서 만나 결혼했고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남편이 기형정자가 많다는 진단을 받았죠.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인공수정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난임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병원 다닌 지 5개월 만에 남편이 큰 사고를 당했고 결국 깨어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일이 6개월 전인데 어떻게 버텨왔는지도 모를 만큼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시부모님이 부르셔서 갔더니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남편에게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됐다고요. 남편의 대학 동기인데 술에 취해 관계를 가졌고 그 여자분이 남편의 아이를 출산했다네요. 더 충격적인 건 시부모님께서 그 아이를 저보고 키워달라고 하신 겁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 남편 몫의 유산을 저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외동이라 그 아이가 유일한 후손이니 아이를 키워달라는 거죠. 남편이 저를 배신한 증거나 다름없는 사생아를 제가 키워야 하나요? 결혼을 몇 달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남친은 1살 연상이고 4년을 만나왔어요. 어제 데이트하고 마지막에 노래방을 갔는데 1분 남았다고 제 노래를 끄고 삼태기 메들리를 부르더라고요. 음정 박자 가사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오빠 이런 노래 좋아했어? 아니 이 노래가 길어서 했어. 좋아하는 노래도 아니고 제 노래를 끄면서까지 삼태기 메들리를 꼭 불러야 했을까요? 갑자기 열받아서 혼자 나와서 택시 타고 집에 가는데 전화며 톡이며 계속 울리더라고요. 다 씻고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사람이 그동안 했던 행동들이 생각났어요. 식당에서 반찬 이것저것 더 달라고 하고 먹지도 않고 한 곳에 다 섞어놓고 나오고요. 호프집을 가서 먹지도 않는 기본 안주 꾸역꾸역 퍼와서 그 위에 맥주를 부어놓고 음료수 무한 셀프 리필인 식당에서 음료수 잔뜩 받아놓고 분식집에서 좋아하지도 않는 어묵 국물을 잔뜩 떠다놓고 모텔에서 주는 기본 세안 도구들 다 뜯어놓고 나오는 등 이것들 말고도 많아요. 그냥 신보가 못된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누리는 그런 것들을 이 남자는 집착하며 어떻게든 상대에게 더 손해가게 하려고 했었나 봐요. 여태까지 일들이 다 떠오르면서 4년 연애의 정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이 남자랑 파혼하는 게 맞겠죠? 결혼 13년 차에 드디어 집을 장만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결혼 생활 내내 수시로 도와주시고 집 살 때도 억 단위로 보태주셔서 먼저 모시고 대접했어요. 시부모님은 남편 대학 학자금 한 번 내준 적 없고 결혼할 때 해주신 거 하나 없고 사는 내내 크고 작게 수시로 손만 벌리더니 웬일로 필요한 거 사라고 1,000만 원 해주셨네요. 시부모님한테 쌓인 게 많은 세월이지만 집들이에 초대했는데 술 한잔 하더니 한다는 말이 1,000만 원이나 해줬으니 이젠 해준 만큼 맘 편히 며느리 밥 먹으러 자주 와야겠다며 웃으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당연히 억지 웃음 지으며 참았을 텐데 이번엔 저도 뭐에 씌였는지 정색하고 그럼 안 받을게요. 도로 가져가세요. 라고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며느리한테 이런 농담 한마디 못하냐며 갑자기 막 우시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보기 싫어서 다 드시면 남편이 정리하라고 하고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좀 소란스럽던데 곧 돌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많이 당하고 참은 걸 아는 남편이라 어젯밤 아무 말 없길래 그래도 내 맘을 알아주는구나 했는데 결국은 자기 부모님이라고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네요. 솔직히 어제 범죄하다가 우는 모습 생각하니까 뭔가 속이 시원한데 제가 나쁜 걸까요? 언니가 10년을 연애한 남자친구랑 결혼한 데서 엄마랑 언니랑 나랑 신점을 보러 갔었어. 궁합도 보고 결혼 기일도 잡고 그런다고. 평소에 엄마는 신점을 믿어서 점집을 다니는 편이고 나랑 언니는 재미로 사주나 궁합을 보는 정도고 신점은 별로 안 믿는 편이었어. 아무튼 예비 형부대 사람하고 궁합 보고 길이 잡는다고 잘 본다는 점집으로 신점을 보러 갔는데 무당이 이혼한다고 결혼하지 말라더라고. 10년을 사귀었어도 한 번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알콩달콩 사귀고 결혼까지 하려는데 무슨 찬물 끼얹는 소리냐고 기분 나빠서 그 점집을 나왔지. 이후로 주변에 점집 두 군데를 가서 물어봤는데 이혼 얘긴 안 해서 첫 번째 무당의 말은 전혀 안 믿었지. 언니랑 형부는 결혼해서 잘 살다가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아이가 안 들어서는 거야. 걱정이 된 엄마가 또 점집을 갔다 나봐. 엄마는 물어물어 잘 본다는 점집에서 신점을 봤대. 아이가 잘생기지 않아서 왔다고 하니까 그러더래. 안 생기는 게 다행인 줄 알아. 이혼할 건데 애는 가져서 뭐하게. 엄마는 문득 언니 결혼 전에 갔던 첫 번째 점집이 생각나서 가서 물었더니 같은 소리를 하더래. 엄마는 둘이 워낙 잘 살고 있으니 설마 했지만 괜히 찜찜했대.
근데 진짜로 언니는 형부랑 2년도 채 못 살고 이혼했어. 형부가 바람나서. 그렇게 언니랑 우리 가족한테 10년을 잘해왔고 애처가였는데 이렇게 뒤통수 칠 줄은 전혀 몰랐어. 우연이라면 우연일 수 있겠지만 그 이후로 나는 신점을 믿게 되었어. 아기가 엄마 아빠가 헤어질 걸 알고 아는 걸까? 아직까지도 좀 신기해. 쎄한 촉이 오면 무시하면 안 되는 것 같은. 어렸을 때였는데 8, 9살이었던 것 같은. 동네에 피아노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날 원장님이 점심 드시러 나가시고 나 혼자 남아서 피아노 연습하고 있었음. 근데 갑자기 학원에 전화가 옴. 받았더니 바로 옆에 작은 사무실에서 온 전화였음. 갑자기 나보고 지금 어른이 계시냐고 묻기에 안 계신다고 하니까 그럼 잠깐만 화장실로 좀 나와줄래? 정확히 이렇게 말했음. 그때 그 학원 건물 구조가 화장실이 공용이라서 화장실을 가려면 그 사무실을 지나서 가야 했었음. 근데 그 아저씨 말을 듣자마자 그 어린 나이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가면 안 된다는 촉이란 게 발동함. 결국 그 말 듣자마자 전화기를 던지듯이 내려놓고 집까지 개뛰어감.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하고 원장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는데 이렇다 할 증거가 없으니 어째 그냥 넘어갔지. 그 일 이후 그 학원 그만두긴 했지만 난 아직도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그 아저씨 말 안 듣고 집으로 빤스런한 것임. 어린애를 화장실로 불러서 뭔 짓을 하려 했겠음. 진짜 그때 그 쎄한 느낌은 절대 못 잊음. 퇴근하다가 오토바이랑 부딪혀서 팔뚝이 부러짐. 급한 대로 바로 수술 받기로 했는데 뼈가 부러진 거라 철심을 박는다고 함. 검사하고 마취가 들어갔음. 수술 시간은 비교적 짧다고 말씀해 주시고 마취를 시작했다. 근데 비몽사몽한데 갑자기 간다 숑 간다. 이 단어가 생각나고 뭔가 말 안 하면 마지막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은이은 크게 간다 숑 간다 외치고 잠듦. 수술 끝나고 마취해줬던 수간호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웃기면 의료사고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좋다고 말해줌. 옆집 애엄마가 훈육을 이상하게 해요. 저희 애랑 옆집 애는 3살로 동갑이에요. 우연히 친해져서 자주 만나서 같이 놀게 되었어요. 근데 옆집 애가 잘 놀다가 갑자기 저희 애를 밀기도 하고 때리고 꼬집기도 해요. 한 번은 장난감을 빼앗기기 싫은 저희 애가 장난감을 등 뒤로 감추니까 옆집 애가 들고 있던 장난감으로 얼굴을 때리더라고요. 근데 옆집 애엄마는 그럴 때마다 어허 그러지 않아요. 때리지 않아요. 이러고 있어요. 어디서 안 돼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지 훈육을 이렇게 하는데 저만 이해 안 가나요? 남의 자식을 제가 혼낼 수도 없고 자식 훈육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혼수 두기도 껄끄럽고 피하는 것만이 답일까요? 화장품 가게에서 물건을 고르고 줄을 서고 있는데 초일 정도의 남자아이와 그 아이 엄마도 내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뭔가 계속 엉덩이 부분을 스치는 게 느껴지는 거야. 뒷사람이 가방 같은 걸로 치는구나 하고 생각했지. 뒤에서 아이 엄마가 애한테 가까이 가지마 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아 애가 한 거구나 생각했음. 그러던 중 그 남자아이가 내 엉덩이를 치고 갔어. 순간 당황해서 얼이 빠져있다가 뒤돌아보니 아이가 또 엉덩이를 치려고 준비 중인 게 아니겠음. 얘 남의 엉덩이 만지면 안 되라고 말하고 화장품 가게를 나가려는데 그 애엄마가 저기요 하고 불러 세우는 거야. 나한테 말하지 왜 우리 애한테 말해요? 왜 그렇게 앙칼지게 말해요? 우리 애 무섭게. 남의 엉덩이 만지면 안 된다고 한 게 왜 앙칼진 거냐고 물었더니 내가 아까 애한테 주의 줬는데 왜 우리 애한테 직접 말했냐고요? 하고 소리치더니만 급기야는 반말을 시작했어. 나한테 말했으면 됐잖아. 왜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앙칼지게 이야기하냐고. 애가 또 하려고 하길래 주의 준 거다 하니까 그 애엄마는 계속 같은 말 반복하고 계속 앙칼 타령하더니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 그래서 왜 나한테 반말하고 소리치냐고 하면서 같이 소리 질렀어. 그랬더니 애엄마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말함. 별 이쁘지도 않은 게 애가 좀 만졌다고 난리야. 그거 듣고 괜히 언성 높였구나 싶었어.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더라고. 주변에 어떤 아저씨가 큰 소리 나니까 와서 말리고 그 애엄마는 애 데리고 나가면서 나한테 못된 년 그러고 가더라. 가정교육을 참 아름답게 시키시는 분이었어. 집에 가서 소금이라도 뿌려야겠어. 내년에 결혼 예정인 예비 신부입니다. 둘 다 나이는 30대고 만난 지는 3년 정도 됐어요. 친구가 고민 상담했던 것에 대해 얘랑과 얘기하던 와중에 오갔던 대화예요. 친구가 남친이 계산적이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타입이라 결혼이 고민된다더라고요. 그 얘길 얘랑한테 했더니 자기도 친구 남친처럼 그렇게 보이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얘랑도 약간은 손해보기 싫어하고 계산적인 면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도 다른 장점이 많아서 만나는 거라 굳이 그런 면이 있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얘랑이 그럼 나 이미지 관리 잘한 거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난 결혼하면 이미지 관리 안 할 거야. 결혼까지 했는데 그럴 필요 있냐? 결혼하면 내 모습을 보여야지. 라고 말하더라고요. 연애 때는 상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내숭도 떨고 숨기는 모습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당연히 조금씩 편해지고 몰랐던 모습도 보이겠죠. 근데 얘랑이 하는 얘기는 마치 서로 살면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게 아니라 결혼과 동시에 더는 연애 때처럼 잘해주려거나 안 좋은 모습을 숨기려고 안 하고 편한 대로 행동할 거다. 선전포고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미리 저렇게 달라질 거다 하는 거랑 살면서 자연스레 달라지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따져 물으니까 자기도 좀 그랬는지 아니 장난으로 말한 거지. 라면서 상황을 넘기려고 하던데 결혼을 앞두고 찜찜해졌어요. 사소하게 넘길 문제인 건지 아니면 얘랑과의 결혼을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 앞두고 있고 동거 중입니다. 남자친구가 친구들과 4명이서 태국 파타야로 여행을 갈 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갈 거면 같이 사는 것도 결혼도 모두 없던 일로 하고 가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작년에 부모님과 태국 여행을 갔었는데 파타야에서 저녁에 번화가를 산책하러 갔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길거리에 음식점, 카페 전혀 없고 전부 다 물란한 술집이며 헐벗은 아가씨들이 제다길에 나와 들어오라며 홍보하고 남자 웨이터들은 성기가 버젓이 나와 홍보물을 뿌리고 있더군요. 길거리에는 대만 냄새로 가득했어요. 충격 먹고 부모님과 호텔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젊은 한국인 남자분들도 많던데 아주 밝은 얼굴로 거리낌 없이 성매매업소에 들어가는 걸 보며 나중에 내 남자친구는 절대 이곳에 못 오게 해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를 못 믿냐며 우리의 신뢰가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며 가서 이상한 짓 안 할 건데 자기를 물란한 새끼 취급하냐면서 결혼 전에 한번 다녀오려고 하는데 왜 자기를 이해 못하냐고 합니다. 남자친구를 믿고 보내주는 게 맞나요? 남자친구와는 결혼 생각으로 1년 반을 만났고 상견례 전에 남자친구가 먼저 엄마랑 셋이서 밥 한번 먹는 게 어떻겠냐고 하길래 저도 흔쾌히 좋다고 해서 어머님과 셋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서울에 있는데 어머님이 지방에 계셔서 어머님 댁 근처 갈비집으로 예약하고 너무 무거운 선물보다는 꽃다발이 무난할 것 같아서 전날 미리 예약도 해서 예쁘게 포장해 갔어요. 참고로 어머님이 그 집 갈비가 맛있다고 거기 가자고 하셨고 남자친구가 예약했어요. 저희는 미리 도착해 있었고 어머님이 오셔서 일어서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꽃다발을 드렸어요. 고맙다는 말을 기대한 건 아니고 최소한 서로 인사를 하고 꽃다발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사를 받는 제스처나 인사말도 전혀 없으셔서 이 부분에서 처음으로 쎄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드린 꽃다발을 보고는 네 옆에 냅둬 이렇게 말을 하셨고요. 그래서 잘못 들었나 싶어 남자친구를 쳐다보니 아 저기 자리가 좁은가 봐 옆에 냅두래. 하는데 당황스러웠고 꽃은 진짜로 제 옆자리에 뒀어요. 그러고 자리에 앉았는데 어색하기도 하고 기분도 별로였고요. 그 자리는 저를 보기 위한 자리였던 걸로 아는데 저한테 눈길 한번 안 주시고 질문 한 번을 안 하셨어요. 그저 아들 말 끝마다 우리 아들 그랬어? 하시고 남자친구한테 궁금한 것만 물으시고 둘이 얘기하고 딱히 중요하지도 않은 시시콜콜한 얘기와 저는 모르는 얘기를 둘만 계속 주고받는데 이게 뭐지 싶은데도 남자친구한테 귓속말로 눈치를 주면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아무 말 안 하고 지켜보기로 했어요. 진짜 저한텐 질문 한 번을 안 하시고 둘만 얘기하다 헤어질 때 어머님께서 그래 잘 가라 하고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남자친구한테 좀 전의 상황에 대해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우리 엄마 좋지? 편했지? 다음에 또 밥 먹으면서 천천히 친해지면 될 거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일단 헤어지고 집에 가서 카톡과 전화로 얘기를 했는데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더라고요. 상견례 전 식사 자리에서 더구나 나만 처음 보는 자리에서 병풍처럼 세워놓고 둘만 얘기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정상이냐?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남자친구는 전혀 그게 이상한 행동이었는지 인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자기도 집에 너무 오랜만에 가서 엄마 본 지 오래됐는데 할 말도 많았고 서로 어색해하는 것 같아서 둘이 얘기한 것 같은데 미안하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서운했는지 몰랐다는데 저는 앞으로의 일이 뻔히 보여서 결혼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으로 싸움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가 나랑 엄마가 이상한 거냐? 뭐가 그리 불만이 있길래 싸움을 만드느냐 하면서 자주 싸우게 됐고 이게 헤어짐의 원인이 됐습니다. 아마 아직도 모를 것 같네요. 결혼 생각하고 만난 1년 반의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그간의 추억이 아직 쉽사리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결혼하고도 내가 남자친구네 집에 가면 계속 그런 취급을 받겠구나
하는 쎄함 때문에 많은 생각이 들어서 헤어지자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헤어진 건 잘한 것 같은데 남자친구와 그 어머님의 속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대체 무슨 심리일까요?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 전제로 2년을 만나왔습니다. 내년쯤 결혼 예상하고 진지하게 만나는 중이에요. 최근 서로 부모님께 인사드리려고 남친 부모님에게 제가 먼저 인사를 갔어요. 식사를 하시다가 저보고 예비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우리 아들이 전에 만났던 땡땡이도 성격 참 좋고 착했는데 잘 지내려나 하시더라고요. 마치 일상 얘기를 하듯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로 정이 다 떨어졌어요. 전 애인 이야기는 금기어 아닌가요? 게다가 그 여자분과 만났던 기간도 워낙 길어서 저도 존재를 알고 있는데 굳이 그 얘기를 하셔야 했던 건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당신 아들보다 저를 만만히 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닌가요? 남자친구는 그냥 밥 먹다가 엄마가 할 말이 없으니 얘기하다 그런 건데 네가 말 한마디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대요. 저는 이 일을 계기로 헤어지려고 하는데 진짜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저는 30대 여친 20대 4년 사귀었고 내년 봄 결혼 예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스타 DM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여자친구가 범죄자라고요. 처음에는 뭐지? 신종 보이스피싱 같은 건가? 하고 무시하려다 자꾸 생각나서 확인은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친에게 말하자 순간 엄청 놀라면서 손을 벌벌 떨더라고요. 그 순간 아, 이거 진짜구나 생각이 들었고 일단 여친을 진정시키고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여친이 숨 고르더니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연을 털어놓는데 20대 초반에 돈 쉽게 벌 수 있다는 말에 보이스피싱 일당에 통장을 팔았다가 그게 걸려서 처벌받았대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 검색해서 범죄기록 회부서인가 그걸 떼오라고 해서 확인했습니다. 보니까 징역을 2년이나 살다 나왔네요. 본인은 감옥 갔다 왔다는 소리를 안 했는데 실형을 살았더군요.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했는데 단순 통장만 팔아서는 절대 징역 안 산답니다. 총책 같은 높은 위치에 있었거나 다른 사기를 쳤을 거라네요. 여친이랑 연애할 동안 그런 느낌은 전혀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일을 겪으니 참담하더군요. 부모님은 반대하시는데 저는 아직 파혼을 마음먹은 건 아니라 고민입니다. 여친이 마음씨도 곱고 우소른들에게도 항상 예의 바르고 모난 데가 없거든요. 여튼 제가 그 익명 제보한 사람에게 이 사실 맞냐고 했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유로 이 사실을 알렸냐고 물으니 여친이 싫거나 자기한테 나쁜 짓 한 건 없는데 감방 동료였던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고 멀쩡한 남자랑 행복하게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려는 걸 알게 되니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났다는군요. 그 얘기를 들으니 오히려 더 마음이 심란해지더라고요.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해야 될지 아니면 파혼해야 할지 머리가 아프네요. 괜히 할머니 몽빼바지 입어가지고 내가 내 바짓단 밟아서 넘어지면서 은색 큰 쟁반으로 삼촌 머리 지은 니은 세게 내리쳤거든. 근데 삼촌이 되게 즐겁게 말하고 있었고 우리 가족이 어쩌고 이런 얘기하다가 쟁반 맞는 순간 우리 가자 이러면서 놀란 소리 냈는데 그게 너무 웃기고 무릎 찧어서 아프고 삼촌한테 미안한데 또 그 상황이 너무 웃겨서 엎드려서 울듯이 웃었어. 머리에 쟁반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자꾸 머릿속에 쟁반 노래방 떠오르고 우리 가자 이것도 자꾸 생각나고 아 진짜 계속 생각나서 지금도 웃음 나오는데 폐류나가 된 기분이야. 결혼 얘기까지 오갔던 6년 사귄 여친이 있습니다. 한 6개월 전에 권태기가 와서 몇 달 헤어져 있었다가 최근에 다시 재결합하게 되었어요. 헤어진 사이에 둘 다 홧김에 다른 사람을 만났지만 결국 서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얼마 전에 전 여친한테 연락이 왔어요. 헤어졌던 사이에 만났던 여친인데 임신 4개월이라네요. 현 여친이랑 결혼할 마음으로 재결합한 거고 전 여친한테 마음이 없는 상태지만 제 아이인데 아빠 없이 키울 수 없어서 제가 책임져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현 여친한테 사죄하며 사실을 밝혔는데 현 여친도 임신을 했다고 하네요. 임신 2개월이라고 합니다. 저랑 다시 만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관계가 불안해질까봐 말하기를 망설이고 있었대요. 둘 다 임신이라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딸아이가 아이스크림점에 휴대폰을 두고 나왔습니다. 딸아이 폰으로 전화를 했고 마침 학생들이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제가 찾으러 간다고 했고 학생들은 알겠다고 했고요. 가는데 40분 정도 소요됐어요. 중간에 길을 잘못 들고 위치를 헷갈려서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만났고 차 안에서 창문을 내리고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오래 기다렸죠? 고마워요 라고 말했고요. 이 얘기를 남편한테 했는데 남편이 살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을 사주던지 했어야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 아니라서 그럴 수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갓길에 세우면 되잖아. 학생들이 땡볕에 40분 동안 기다리면서 찾아줬더니 그걸 그냥 온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니까 맘충 소리 듣는 거야. 라고 해서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이거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제가 살해라도 했어야 했나요? 꿈에서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다 초능력이 생긴 거야. 막 일어나서 창문 밖을 보니까 사람들이 날아다니고 불을 쏘고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나만 초능력이 없는 거야. 나만 없는 건 아니고 몇몇은 없었는데 갑자기 초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지은니은 도망쳐 다녔어. 그러다 어쩌다가 뒤질 지경에서 몸을 숙여서 걔 눈 밑으로 내려오니까 걔가 못 찾는 거야. 시오피읍 알고 보니 나도 초능력이 있었던 거임. 근데 그게 지은니은 쓸모없이 상대방 눈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안 보이는 거. 그래서 밑에 스케이트보드 깔고 앵벌이처럼 누워서 달림 시오피읍. 그래도 그렇게 다니면서 나쁜 놈들 아킬레스건 지은니은 끄는 꿈인데도 어째서. 어릴 때 부모님 이혼하시고 아버지 혼자서 우리 세 자매 키워주셨는데 밖에서 엄마 없다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항상 강해야 한다면서 매도 들고 엄하게 키우셨어. 솔직히 남자 혼자서 그렇게 딸 셋 키우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 그래서 항상 너무 감사하고 죄송스러웠어. 언니들과 달리 난 대학 졸업하자마자 오래 사귄 남친이랑 바로 결혼했는데 그 당시 남친 인사드리러 왔을 때도 아빠가 남친네 배경이나 가족관계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진수성찬으로 밥 해주시고 집 근처 드라이브며 엄청 잘해주셨어. 아무것도 묻지 않길래 나중에 아빠한테 물어봤어. 왜 남친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봐? 원래 인사 오면 호구조사 하잖아. 그랬더니 네가 자신있게 나한테 인사시켜주러 왔으면 아주 괜찮은 남자겠지. 이러셨는데 그때 엄청 울었어. 출산하고 나서 산후 우울증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 친정엄마가 없던 게 살면서 별로 와닿지도 불편함도 없었는데 출산하고 나니깐 추억도 없는 생모가 너무너무 사무치게 그립고 원망스러웠어. 그동안 시골에서 아빠가 농사하신 호박 등 이것저것 챙겨 먹으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번에 애기 100일 다 돼가서 집에 놀러 오셨거든. 근데 그렇게 엄했던 아빠가 혀 짧은 소리 내시면서 애기한테 노래 불러주시고 너무너무 이뻐해 주시더라고. 저녁 내내 애기한테서 눈을 못 떼시고 계속 옹알이 할 때마다 엄청 환하게 웃으시면서 응답해 주셨어. 내가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이쁘지? 딸만 키우다가 아들 보니깐 좋으시지? 했더니 너 어릴 때 많이 닮았다. 너무너무 이쁘구나. 하시는데 나 또 눈물 남.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투샷에. 물론 내가 사랑해서 낳은 자식이지만 아빠가 저렇게 행복해 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일찍 결혼해서 출산하길 잘했구나 생각 들더라고. 윗집에 4, 5세 정도의 남자아이 둘이 있는 가족이 사는데 처음 이사와서는 맨바닥에서 아기 자동차를 타고 뛰어다니고 해서 관리실에 민원을 넣었어요. 관리실에서 올라가셔서 맨바닥에서 자동차 타는 거, 매트 없는 것도 보셨고요. 항의에도 계속돼서 관리실에서 다자대면을 하여 윗집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매트를 깔면 아이들 척추에 무리가 간다는 둥 궤변을 늘어놓기만 하더라고요. 여차저차 매트 깔아달라 부탁하고 생각해보겠다고 해서 마무리했고 지금 2년쯤 지났는데 여전히 뛰어다니고 문 쾅쾅 닫고 어른들 발 쿵쿵대고 전보다 더 심해졌어요. 참다 다시 관리실에서 만나서 대화를 했더니 매트 시공비의 절반을 우리가 대고 매트 시공 이후 어떠한 민원도 넣지 말고 컴플레인을 걸 경우 매트를 모조리 철수하는 조건으로 매트를 깔겠다네요. 살다 남이 돈으로 내 집에 매트 깔겠다는 발상을 하는 인간을 만날 줄이야. 하 진짜 이성적인 대화도 안 되고 막무가내인데 층간소음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관리소장은 돈 대주고 맘 편히 사시는 건 어떠냐고 하네요. 10년 넘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 대학 동기가 있어요. 남편들도 같이 전에 몇 번 만나서 어색하지는 않는 사이예요. 어제 오랜만에 부부 동반 모임을 하자고 해서 친구네 집에서 하게 되었는데 분위기가 좋아서 술을 좀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애들은 먼저 자고 있었고 저도 술에 많이 취해서 애들이 잠든 방에서 먼저 잠이 들었는데 인기척에 눈을 떠보니 친구 남편이 방에 들어와서 문을 닫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순간 술이 다 깰 정도로 너무 놀라서 뭐 하시냐고 물으니 물건을 찾으러 왔다고 둘러대는 것 같았어요. 진짜 물건을 찾는 모습이 아니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싶고 너무 소름 돋았는데 친구나 남편은 모르는 눈치고 그 시간쯤에 거실에서 뭐 하고 있었냐고 물으니 친구는 잔다고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친구 남편이랑 술 마시다가 소파에 기대어 잠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쎄한 느낌이 들었던 게 맞는 거죠. 저는 결혼을 전제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만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 남자친구가 됐지만요.
어쨌든 연애 초 썸 탈 때부터 저는 분명히 결혼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고 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나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동생까지 보살펴야 하는 사람이다. 또 이 병이 유전이 될까 무서워 자식도 낳아줄 수가 없다고 했고 남친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오히려 결혼 부담이 덜어져서 너무 좋다며 서로 자유롭게 연애하자고 좋아했어요. 사건은 며칠 전 일이에요. 제 남친은 유동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몇 달 동안 정말 힘들게 일하고 몇 주 널널하게 쉬는 그런 식으로 회사를 다녀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얼마 전에 일주일 동안 짧은 휴가를 받았다며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케이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서 같이 지냈어요. 저는 제 집에 누군가의 손이 타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라 빨래나 집 정리, 청소 같은 건 제가 다 했고 남친은 손님이기도 하니까 제 집 살림에 전혀 손을 못 대게 했어요. 대신 남친은 분리수거나 쓰레기 버리고 식비를 전부 대는 식으로 그렇게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자기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 낭만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하면서 며칠 더 지내는 거야 상관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점심에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시켜서 먹으면서 부부 예능 프로그램을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잘 기억 안 나요. 그냥 늘 보던 예능 프로였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저더러 이러는 겁니다. 아 좋겠다. 우리도 그냥 결혼할까? 그래서 저는 무시했어요. 당연히 대답 안 해도 되는 던지는 드립인 줄 알고 웃으면서 아이스크림 퍼먹는데 자꾸 남자친구가 대답을 재촉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싶다. 잘해줄 수 있다 이러길래 제가 그거 프로포즈야? 이랬더니 맞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열이 너무 뻗치더라고요. 저도 제가 왜 그렇게 화가 났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이게 지금 집단의 로맨틱한 프로포즈라고 생각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에게 보여줬던 행동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짐 챙겨주면서 싫다고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짐 다 챙겨서 떠밀고 보냈어요. 그 후로 나는 결혼 못 해주니까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헤어지자 했는데 정리했는데 저더러 매정한 X래요. 그거 한마디 했다고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하냐면서요. 이게 그거 한마디로 보이시나요? 저는 너무 답답하고 이 감정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전부 다르게 보여요. 남친이 저를 속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련의 상황들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데 제가 오바쩌는 걸까요? 제 마음을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고 싫은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몇 년 전 겨울에 북한산에 혼자 올라간 적이 있었어. 사람 많은 산이고 원체 등산객들 많은 산이라 걱정 없이 몇 번 갔었는데 어느 날 길을 잘못 들어서 지나가던 남자 등산객분에게 길을 물어봤어. 길 알려준 대로 가는데 길이 점점 외지고 이상한 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느낌이 쎄해서 뒤돌아보니 아까 나한테 길 알려준 그 아저씨가 뒤따라오고 있었어. 너무 무서워서 거의 달리다시피 내려오다 등산객 무리를 만났어. 그분들한테 길을 잃어서 그런데 같이 껴서 가도 되냐고 묻고 같이 내려갔지. 그랬더니 아까까지 속도 내면서 쫓아오던 남자 등산객이 갑자기 천천히 다른 길로 가는 거야. 일행분들 중 눈치 빠른 분이 그쪽 길 위험한데 거기 어떻게 알고 갔냐고 물어오더라. 길을 잘못 들어서 아까 저 남자분이 알려줘서 간 건데 가도 길이 안 나오더라 말하니 거기 리더 격인 분한테 엄청 혼났어. 큰일 날 뻔했다고. 길 물어볼 때는 절대 혼자 온 남자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라고. 등산길 헤매다 지친 여자분들은 큰일 당하기 쉽다고 하셨어. 다음부터는 아무리 큰 산이어도 혼자 다니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대낮이고 주말이고 사람 많은 큰 산인데도 이 정도인데 작은 산은 더 할 것 같아서 그 이후로는 절대 혼자서 등산 안 다녀.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 중이었는데 내릴 때가 다 되어서 출입문 근처에 서 있었어요. 마침 퇴근 시간대여서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려서 사람들이랑 조금씩의 부딪힘은 자꾸 있더라고요. 10,000원 지하철 타보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려니 하고 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리는 환승역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내려서 조금 널널해지나 싶었는데 많이들 또 타시더라고요. 근데 처음 타는 사람들 중에 어떤 남자가 출입문 한쪽에 서 있던 제 허벅지를 깊이 훑고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딱 붙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뭘 노렸는지도 알 것 같고 이 개객기가 누군지 잡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밀물처럼 들어오고 있는 데다가 앞부분에 탔으니 어디로 쓸려 들어갔는지 조차도 모르겠더라고요. 어찌나 기분이 더럽고 열이 받던지 지속적으로 엉덩이 만지던 변태도 빡치는데 이런 성추행도 굉장히 빡치더라고요.
신고하기 어렵게 일부러 노린 거겠죠? 너무 짜증나고 기분 나빠서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첫 제사 때 신기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평소에 반주를 즐겨 하실 정도로 애주가셨는데 제사 때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술과 안주들을 격식 없이 올렸어요. 다른 집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밤 11시쯤에 제사를 지냈고 10분 정도는 할아버지 편히 식사하시라고 자리를 피해 있었어요. 3355방에서 모여 있다가 밖에 나왔는데 제사상의 변화를 발견한 고모가 어머 외마디 소리를 치며 저기 좀 보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무슨 일이냐고 하고 고모가 가리킨 곳을 보니까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안주 2가지를 각각 쌓아놨었는데 그게 쓰러져 있더라고요. 이것까지는 우연히 그럴 수 있다고 넘기려는데 가득 채워둔 술잔이 비워져 있는 것을 보고 다들 정말 놀랐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술이 다 증발할 리도 없고 잔이 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먹은 것도 아니었어요. 다들 신기해하면서 할아버지가 잘 드시고 가신 거라고 하던데 제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진짜 영혼이 있어서 할아버지가 왔다 가신 걸까요?